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현재는 결혼한 후에 아내와 둘이 함께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결혼해도 일상이 크게 달라진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점일 겁니다. 아직은 신혼이라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주변에서 저를 놀리긴 하지만요. 다들 부러워서 혹은 보기 좋아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결혼을 한 걸 아주 다행으로 생각해요.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이게 다 아내가 예쁘고 또 아내가 좋은 사람이라 그런 거겠죠. 저는 제가 장가를 무척이나 잘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반대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뭐 사실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 과정이 평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다른 집안에 비해 유별나거든요. 뭐 그렇게 유별나게 된 이유도 있긴 하지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저희 집안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굉장한 부잣집 자식입니다. 그냥 뭐 땅 부자거나 재산이 많은 부자는 아니고요.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들은 알만한 중견기업쯤 됩니다. 그래도 부자는 굉장히 부자인 셈이죠. 원래도 집안에 돈이 많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신 건 저희 할아버지셨고요. 그러니 저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재벌 3세쯤 되겠네요. 뭐 대기업은 아니라 재벌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비슷하게는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내를 반대하셨거든요. 물론 지금은 더없이 예뻐하시는 며느리지만 제가 처음 결혼하겠다며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만 해도 두 분 모두 아내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이유는 명확하고 또 단순했어요. 아니, 평범하게라도 해야 할 거 아니니.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평범하지 않을 건 또 뭐예요? 뭐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걸로 편견 갖지 말라곤 하지만, 그래도 집안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가난한 집, 홀어머니. 내가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니? 누가 우리 집이랑 비슷한 집 여자 데리고 오래? 그냥 평범하기만 했어도 내가 이 정도로 반대는 안 했을 거다. 아내는 가진 조건이 좋지 못했었거든요. 아내는 가난한 집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책임감이 큰 사람이었어요. 홀어머니인 장모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내를 사랑하기에 앞서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제 아내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고나라다 보면 어딘가 조금이라도 모난 부분이라든지 삐뚤어진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저희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이 고난을 헤쳐나갈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에 늘 감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이런 사람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말이죠. 아내가 처음부터 저희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는 있는 집 자식 티라는 게 아예 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들도 저희 집이 부자라는 것을 알고 한동안 믿지 못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처음 말했을 때도 아내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그렇게 진지하게 할 리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 다음에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나도 결혼은 아닌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야. 조건 보는 게 아니라. 그건 어느 정도 차이 났을 때 하는 말이지. 살면서 현실의 벽에 많이 부딪히게 될 텐데, 나 그럴 때마다 내 처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내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내를 설득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애써서 아내를 설득해 결혼을 허락받은 뒤로는 또 저희 집 식구들을 설득해야만 했고 말이죠. 연애하는 건 안 말리마. 결혼은 더 생각해봐라. 그 뒤로 결혼을 허락받기까지 딱 2년이 걸렸네요. 다 큰 성인들인데 그냥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나 아내나 둘 다 양가의 어른들이 축하하는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아내가 더더욱 그랬고 말이죠. 그래서 아내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님을 주기적으로 찾아뵙고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고 말입니다. 그 결과 어머니가 어느 날 저와 아내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한번 믿어보마.
절대 후회하게 할 일 안 만들겠다는 그 말 말이다. 라고 말이죠. 그날 아내가 펑펑 울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한 결혼이니 주변에서 말이 참 많았습니다. 뭐 우리 가족이 통이 큰 가족이네. 사실은 혼전 임신을 했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그 소문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정말 이 결혼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어요. 저는 말렸는데 말이죠. 회사에서 부잣집으로 시집 가놓고 일 그만 안 둔다고 뒤에서 수근거리기도 하고, 나도 지금은 이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저는 그런 아내의 뜻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정말 최선을 다해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할 만큼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도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시고는 인정하시기 시작하신 거고요. 저와 저희 집안 아내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그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재미있으실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 건 회사에 높으신 분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모르십니다. 저희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지만 제 뜻이기도 했어요.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결국에는 제 회사가 될 회사인데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경영자가 되고 싶다고 했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의 실체를 조금 알고 싶기도 했어요. 일반 사원들에게 힘든 점은 무엇인지, 그걸 개선하는 방법은 없는지,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늘 시험에 들게 하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대리, 오늘도 한잔 어때? 그 인간은 다름 아닌 우리 부서의 부장이었습니다.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모두가 그 부장 얘기를 하면서 조심하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상상 이상으로 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회사마다 모두의 기피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부장 새끼가 딱 그랬습니다. 저 부장님 때문에 그만둔 여직원이 한 트럭이에요. 여직원이요?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 때문이지. 그런데 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회사에 이렇게 멀쩡히 다닐 수가 있는 건지. 공론한 여직원들이 없기도 했지만 위에 연줄이 상당한 모양이더라고요. 밑에서 무슨 소리만 나오면 다 덮어요. 위에요? 누군지 아세요? 뭐 홍 이사님 라인이다 이런 것만 소문 돌지 정확한 건 저희도 모르죠. 홍 이사, 그는 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럴 법하다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이기도 했고 말이죠. 각종 더러운 짓이란 짓은 다 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가 참고 봐주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뭐 나중에 제가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게 되면 그런 인간은 그런 자리에 두지는 않을 거지만요. 아무튼 그 사람이랑 친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인간인지는 조금 알겠기는 하더군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것도 딱 맞아 보였고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인간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초반에는 그게 먹히는 듯 했어요. 한 발짝 멀리서 지켜본 김 부장은 정말 가관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오늘 오전까지 해놓으라 했잖아!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부하 직원에게 미루는 것도 모자라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고 그도 모자라서 너 같은 건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직원들에게 폭력도 서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폭행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저도 놀랐어요.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그것도 저희 회사에서 말이죠. 부장에게 서류로 맞아가며 폭력을 당하던 직원이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부장님, 그만하시죠.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어? 쥐가 잘못해놓고 이게 어디서 상사한테? 요즘 애들 하여간 글러 먹었어. 야, 너 이리 와봐. 네가 아직 덜 배워서 그래. 어? 저 한 대만 더 때리시면 이 앞에 나가서 1인시위 할 겁니다. 그 말에 김 부장이 입을 딱 다물더군요.
아무리 몰상식한 인간이라도 그게 자신에게 타격이라는 것쯤은 알았을 테니까요. 너, 너 지금 나에 협박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셔도 할 수 없고요. 저는 더 이상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만 건드세요.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미친 새끼 하나 상대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렇게 나오는 직원에게는 김 부장도 찍소리를 못하더군요. 기껏해야 너 출새끼를 막히고 싶어? 하는 협박 말고는 말이죠. 그 김 부장의 되도 않은 협박에 대응하는 그 직원도 정말 멋졌습니다.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어차피 부장님 같은 사람 밑에 있어도 썩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이렇게 더럽게 비위 맞춰가면서 성공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니까 저 그만 건드세요. 조용히 회사 다닐 수 있게. 아시겠어요? 그날 이후로 김 부장은 더 이상 그 직원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찌질하게 무언의 압박 아닌 압박을 하면서 왕따를 조장하고 그 직원에게 더 힘든 일을 주는 방식으로 괴롭혔죠. 저는 참 비열한 인간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일로 제 신상에도 변화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이 대리가 내 직속이다. 이 대리는 이제 출세길 훤히 열린 줄 알아? 그 한 번도 원하지 않은 김 부장의 라인을 제가 타게 된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게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 부장부터 홍 이사까지 회사의 이 썩은 고인물들을 한 번에 도려낼 기회 말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옆에 있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다 파악하고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그 김 부장이라는 놈의 실체와 그로 인해 저희 회사에 비리를 뿌리 뽑게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재미있으실 거예요. 물론 속도 조금 터지시겠지만요. 저는 처음부터 무척 말을 잘 듣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나를 믿어야 나에게 비밀도 털어놓고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김 부장은 저를 무척이나 신뢰했어요. 이대리 와봐. 일을 이렇게나 잘하잖나. 하나 맡기면 일을 열을 해와요. 내가 이런 직원들만 있으면 일하기 너무 행복할 텐데 말이야. 과찬이십니다. 자네는 정말 라인 하나는 기가 막히게 탄 거야. 자네, 내가 앞길 정말 책임지고 보장할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내 말 앞으로도 잘 듣고. 알겠지? 부장님만 믿겠습니다. 아마 다른 직원들은 겉으로는 티를 못 내도 제 그런 행보에 굉장히 실망들을 하고 욕도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 좋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뭐 이런 평이 많았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김 부장에게 급실거리며 그의 일을 다 해주었으니 말이죠.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기도 하고요. 이 대리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게나 말이야. 사람 겉만 보고는 모른다고 속으로 그런 야망을 품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 그리고 나는 조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에휴, 그런 줄은 잡으면 안 되는 건데 말이지. 멍청해.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제가 정말로 김 부장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였고, 그러면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속이 상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다들 알게 될 테니까요. 저는 제가 만든 보고서도 김 부장의 이름으로 올리고 그냥 모든 것을 그에게 맞춰줬어요. 아마 김 부장은 정말 충실한 신하를 들였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겠죠. 얘는 정말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겠구만. 라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나중에 저에게 그런 부탁 같지도 않은 부탁을 했을 리 없고요. 그러던 중에 김 부장과 저의 관계에 아주 작은 변화가 불어오는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회식 자리였어요. 이 대리님 부인분이 정말 장난 아니시잖아요. 자네가 이 대리님 부인분을 어떻게 알아? 전에 한번 회사에 뭐 전해주러 오신 걸 우연히 봤는데 저는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야? 네, 진짜 장난 아니세요. 저는 그렇게 예쁜 사람 처음 봤다니까요. 뭐 어느 정도는 오바가 들어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저희 아내는 정말로 많이 예뻤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근방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했는데 얼굴을 보면 그 말이 믿음이 가는 얼굴이긴 합니다. 그래? 김 부장이 그 말을 듣고 저희 아내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얼굴이 그 정도로 예쁘다고 하니 순수하게 궁금할 수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고 말이죠. 이대리님, 다음에 아내분 얼굴 좀 보여주세요. 에이, 무슨, 됐어. 진짜 어느 정도 미인이신지 궁금해서 그래요. 직원들이 하나같이 얼굴을 보여달라는 그 분위기가 불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저희 아내에 대한 칭찬인 거잖아요. 저는 소문난 팔불출이기도 했거든요. 아내가 예쁘다는 소리를 그렇게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거 언제 한번 부부 동반 모임 만들어야겠구만. 그런데 이상하게 김 부장의 그 말은 어딘가 찝찝하고 기분이 나쁘더군요. 하지만 웃어 넘겼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부부 동반 회식 자리가 생겼습니다. 보통 이런 걸 하느냐고 주위에 물었지만 뭐 종종 한다고들 하더군요. 그래서 찝찝한 그 마음을 애써 달랬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내가 누군지 절대로 티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날 부부 동반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와, 진짜 미인이시네요.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는데요? 거봐요. 제가 어지간한 연예인보다 미인이시라고 했죠? 아닙니다. 과찬이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신경 쓰고 올 걸 그랬네요. 아내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자신을 칭찬을 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도 그런 아내를 보면서 어딘가 조금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으려던 찰나였어요. 어디선가 쓱하고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니 김 부장이 와 있더군요. 순간 인상을 콱 쓸 뻔했던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표정 관리였거든요. 이거 기대 이상인걸? 네? 이대리가 보기 정말 많네. 어떻게 저런 미인 아내를 얻었나? 어딘가 조금 음흉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본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제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해도 직장의 후배 직원의 아내를 그런 식으로 바라볼 리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지만요. 허허, 우리 이대리 아내가 따라주는 술 한 번 마셔보지? 솔직히 그때 욱해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뻔 하기는 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면서 괜찮다고 웃어주지만 않았어도 그날이 아마 김 부장의 제삿날이 되었을 겁니다. 아내는 자신 때문에 제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을 참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웃으며 김 부장의 잔에 술을 따랐고 김 부장은 그런 아내를 씩 하고 웃으며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때 알기는 했어요. 저 인간이 우리 아내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구나. 하지만 그러면서도 너 같은 새끼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아이고, 미인이 따라주는 술이라 그런지 맛이 좋구만. 김 부장은 그렇게 모두가 인상을 찌푸릴 만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서는 아내를 옆자리에 앉히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얼른 제가 앉고 아내는 바로 제 옆에 앉혔어요. 김 부장은 그런 제 행동이 상당히 떨떠름해 보였지만 여기서 자신이 그걸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 정말로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던 모양인지 한번 마음에 안 드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아무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는 아내를 김 부장이 있는 자리에 불러내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말이죠. 그날 회식을 마칠 때쯤 김 부장이 했던 말이 상당히 거슬리기는 했지만요. 조만간 또 뵙죠? 라고 인사를 하며 저희 아내를 향해 손을 내밀었거든요. 아내도 그 인간의 손을 잡는 것은 싫기는 한 듯 보였지만 애써 웃으며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제가 아내에게 사과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안 겪어도 될 일을. 나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미안해하지 마. 근데 그 사람 진짜 이상한 것 같긴 하더라. 아내도 그 부장 새끼한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는 있더라고요. 한 번 보고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 만큼 쓰레기 같은 새끼긴 했지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부장이 저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이 대리 이런 건 밑에 애들 시키라니까. 오늘 나랑 둘이서 한잔 어때? 저랑 자꾸 사적으로 친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회사에서나 말 잘 듣는 부하 취급했지 사석에서 저를 보자는 말을 따로 한 적도 없었고 그렇게 잘해주려는 노력을 따로 하지도 않았었거든요. 아내를 딱 보고 온 다음부터 그런 행동을 저에게 하니 뭔가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상대인지라 그 마음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요. 거절할 수 없어 나간 술자리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해댔습니다. 아내랑은 언제 만났나? 연애는 얼마나 했어? 아직 아이는 없고? 뭐 그런 질문 말입니다. 제가 듣다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에 대한 질문을 왜 그렇게 많이 하세요? 라고 말이죠. 제 그 질문에 김 부장은 잠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먼저 눈치를 채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 검은 속내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이 그런 생각까지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말이죠. 다음 달에 우리 야유회 있는 거 알지? 네. 그게 오늘 부부 동반으로 가는 걸로 결정됐거든. 이대리도 그런 줄 알고 있어. 갑자기요? 그날 아내 일정이 있을 텐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내를 부장과 만나게 하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내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내를 보는 것조차 기분이 상당히 나빴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기분 나빠했고요. 꼭 참석하시라고 해. 그리고 남편 위해서 그 정도는 하지 않나 보통. 그래도 다들 부부 동반으로 오는데 뭐 이대리만 안 그러면 더 튀어. 알겠지? 마지막에 약간 단호하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아내를 데리고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일에 아프다고 해야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 부장은 정말 대단한 새끼였습니다. 뭐? 오늘 그 김 부장님이 연락을 하셨더라고. 당신 번호를 어떻게 알고? 아차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직원 신상 정보에 배우자 연락처를 써둔다는 것이 생각난 겁니다. 그니까 김 부장 이 새끼는 제 신상 정보까지 뒤져서 아내의 번호를 알아낸 뒤 전화를 한 거였어요. 뭐래? 그냥 사적인 질문 하려는 것 같길래 무슨 일이시냐, 하실 말씀 없으면 제가 지금 바빠서 끊겠다라고 했더니 그날 부부 동반 야유회 꼭 나오라고 하던데 정말 징그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지만 아내는 그런 인간 하나는 자신이 잘 다룰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괜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말이죠. 다들 온다며 당신만 부인 안 오면 괜히 뒤에서 무슨 말 들어. 그래도 나는 정말 괜찮아. 그런 인간은 내 선에서 정리 가능하다니까. 아내의 농담 아닌 농담에 그 상황에서도 웃음이 나왔던 것 같네요. 그렇게 부부 동반 야유회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그 인간과 저의 마지막 날이나 다름없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터진 날이니까요. 아마 우리 회사에서는 그날의 일이 전설처럼 계속 전해져 내려갈 겁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그날 도착하자마자 김 부장은 아내에게 관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저 인간 왜 저래 하고 다들 알아챌 만큼 말이죠. 아니요, 저는 저희 남편이랑 할게요. 하하이, 남편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나 보네요. 당연히 그러니 결혼했죠. 아내는 웃으면서 철벽 아닌 철벽을 쳤습니다. 김 부장도 처음에는 몇 번 계속 아내에게 말을 걸려고 하고 옆에 있으려고 하더니 그게 몇 번 이어지니 점점 포기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고요. 아내가 현명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하는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나? 네? 아직도 아내분한테 이야기 안 했어?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정말로 저는 그 뒤에 부장의 주둥이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내가 아내분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자네도 알아서 눈치 좀 채고 자리를 만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자꾸 나서게 하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야. 참 눈치가 없어. 분명히 한국말인데 저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뭐 말이 다 뱉는다고 말이 아닌데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었으니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법도 합니다. 지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는 야망이 있는 사람 같아서 눈치도 빠르고 당번에 내 속내 파악할 줄 알았더니. 김 부장은 그렇게 한 번 이야기하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더군요. 자네도 성공해야지. 이럴 때 나 같은 상사 눈에 확실히 들어봐. 그러면 탄탄대로라니까. 아내분도 성공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편이 더 좋으시지 않겠어?
저는 그 순간 더는 참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굳은 얼굴과 목소리로 부장 새끼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하시죠. 더 이상은 못 듣고 있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거절하는 뉘앙스의 대답을 하자 그 부장은 인상을 팍 쓰더군요. 아니,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거절당했다고 기분 나빠하다니 말입니다. 회사 생활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시 잘 생각하고 대답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아주 명백한 협박이요. 저는 그때 마음의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오늘이다. 오늘 다 터트린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말이죠.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김 부장은 계속해서 개소리를 해댔습니다. 자네한테도 아주 좋은 일이 될 거라니까? 정 억울하다 싶으면 이거 어떤가? 어디까지 하나 싶은 마음에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100번, 1000번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밤만 서로 아내 바꾸는 거. 내가 자네 방으로 우리 아내를. 부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랄까, 여러분은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성의 끈 같은 게 끊어지고 순간적으로 퓨즈가 나가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그때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뒤에 기억은 났다 안 났다 드문드문합니다. 그래도 기억나는 것과 나중에 전해 들은 것을 바탕으로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야, 이 개새끼야!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김 부장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생각해도 엄청난 힘으로 김 부장의 얼굴을 올려쳤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제 손이 엄청나게 아팠던 것을 생각해보면 김 부장은 순간적으로 하늘에 별이 보였을 거예요. 자네, 이게 무슨, 미쳤어? 멍에 있던 김 부장이 정신이 들었는지 저에게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런 김 부장을 보며 다시 달려들 듯 한 발 떼었어요. 김 부장이 쫄았는지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미쳤다. 그런 소리 듣고 눈 안 돌아갈 남자가 어딨어? 이 개쓰레기 같은 인간이. 오늘 여기가 너 묻는 날인 줄 알아? 제가 다시 달려들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저에게 달려들어 막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 그 인간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소리를 질러댔고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넌 이제 끝이야. 회사는 물론이고 너 그 어디에도 취직 못하게 내가 만들 거라고. 그러면 네 마누라도 너 같은 거 떠날걸? 능력도 없고 돈도 못 벌어오는 남자, 끝난 거라고.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다 나오려고 하더군요. 너는 오늘 일 주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다. 그 말을 듣는데 나간 이성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인간을 완전히 탈탈 털 차례였어요. 내가 정말 많이 참았어. 너 그건 확실히 알아둬라. 이 새끼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미쳤어? 어?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오늘 건드려 보려고 한 여자가 누군지나 알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김 부장은 순간적으로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런 김 부장을 똑바로 보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뭐? 오늘로 내가 끝이야? 남자는 능력 없고 돈 못 벌어오면 끝난 거니까? 그러면 오늘 네가 끝이겠네. 이 새끼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너 내가 뒤에 누가 있는지 몰라? 몰라서 이래? 그 거지 같은 홍의사. 그 인간도 오늘이 마지막이겠네. 순간 그 장소에 있던 모두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마 다들 제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을 거예요. 일개 사원 하나가 무슨 수로 회사의 임원급과 그 임원의 뒤를 봐주고 있는 부장을 날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네가 건드리려고 했던 그 여자가 이 회사 회장님 며느리거든. 아마 그때 김 부장 그 새끼도 제가 그 직전에 했던 경험을 그대로 했을 거예요. 분명 본인이 들은 건 한국말이 맞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기분 말입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 내가 이 회사 회장님 아들이란 소리다, 이 개새끼야. 안 그래도 조용하던 주변이 정말로 개미 한 마리도 안 지나갈 것 같은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이 새끼가 드디어 미쳤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소문 들으신 거 없나 봐요. 이 회사 회장 아들이 경영 수업 받으려고 취직해 있다는 소문.
그게 저예요.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 몰랐죠, 김 부장님? 제가 빈정거리는 말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곧장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취직해 있다는 것을 아는 몇 안 되는 회사의 임원진에게 말이죠. 오 이사님, 우리 부서의 김준영 부장이라고. 네, 그 홍이사 그 양반 라인인가 뭔가. 그 인간 오늘부로 해고니까 처리 좀 해주세요. 사유요? 직원 아내 희롱?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제가 자리를 뜨자마자 그곳이 술렁이는 것이 들렸습니다. 괜찮겠어? 어차피 언젠가 한 번은 겪게 될 일이야. 아내는 뒤에 이어질 파장을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렇게 일을 벌림으로써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온 셈이 된 거니까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날 제가 그렇게 아내와 그 장소를 나오고 나서 그 야유회장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같이 일하던 직원이 회장님 아들이라는 것도 굉장히 쇼킹한 일인데 심지어 그 회장 아들의 아내를 같은 부서의 부장이 건드리려고 했다가 얻어맞은 일을 목격한 건데 말입니다. 그날 부장은 무슨 실성한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것 같았답니다. 뭐 안 봐도 뻔하죠. 홍의사일 게 뻔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뭔가를 확인한 후에 사색이 되어 그곳을 빠져나갔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저는 김 부장 그 인간이 회사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왔더라고요. 그 뻔뻔한 낯짝을 보는데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인간은 마치 저를 기다린 듯 저를 보자마자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이대리, 아니, 이대리님! 저를 뭐라 불러야 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버둥대는 꼴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뭐? 그러면 다시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던가. 내가 어제 분명히 자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여기 이러고 나와 있는 거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내가 댁 죽인데? 뭘 살려달라 말라야. 어디 한 집 같은 곳에 발령내셔도 좋고 다른 징계는 뭐가 됐든 다 이렇게 받겠습니다. 제발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저 갈 곳 없어요. 거의 우는 듯한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홍의사에게 버림을 받은 게 분명해 보이더군요. 뭐 그런 상황에서 안 잘라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살려달라는 말이라면 그럴 생각 없으니까 이거 놓고. 사장님 제발. 어느 순간 저는 또 사장님이 되어 있더군요. 어제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그간 당신이 직원들에게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얌전히 기다려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제 그 말에 김 부장의 안색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그렇게 끝낼 생각이 추워도 없었어요. 그간 제가 그 인간 밑에서 붙어 있으며 모아둔 자료가 많았거든요. 횡령이다 뭐다 아주 알차게 해드셨더라고요. 김 부장은 그간 저에게 맡겼던 일에 관한 생각이 그제야 들었던 건지 안 그래도 사색에 대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런 김 부장을 향해 다시 한번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당신은 잘리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깜빵을 갈지 말지가 문제지. 알아? 그리고 때마치 온 경비원들에게 의해 쫓겨나듯 회사를 나가야 했어요. 저의 일은 그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간 모아둔 자료들을 바탕으로 홍 이사에게까지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홍 이사는 이미 나락을 간 김 부장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려고 했으나 횡령한 돈이 홍 이사의 계좌에도 들어간 정황이 얼마 가지 않아 드러났습니다. 그렇게까지 썩어있는 인간일 줄은 몰랐다. 그간 네 말 들어주지 않아서 미안하구나. 아버지도 모르실 수 있죠. 위에서 보는 것과 아래에서 보는 건 다른 법이니까요. 나도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아버지는 회사를 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뜻을 넌지시 밝히셨지만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배워야 할 게 많다고 말이죠. 물론 대리로 더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미 회사에 파다하게 소문이 다 나서 제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게 대리로 있는 건 직원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홍 이사, 김 부장,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난 적이 있어요. 이 거지 같은 새끼야. 네가 그렇게 더러운 짓만 안 하고 다녔어도 나까지 이 꼴 날 일 없잖아. 내가 이런 걸 다 누구한테서 배웠는데. 뭐?
또 내 머리채 잡겠다 이거야? 쓰레기 같은 인간들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을 직관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부하 직원 마누라는 손 안 댔어. 대신 부하 직원 여자치고 손댄 적 있잖아. 내가 언제? 증거 있어? 그리고 그 여자는 유부녀 아니었잖아. 네가 유부남이었잖아, 이 더러운 새끼야. 누구 더러운 새끼래? 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두 사람이 허공에 주먹을 뻗어대며 추하게 싸우던 그날의 그 장면은 아마도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추했거든요. 김 부장과 홍 이사가 그렇게 나락으로 가고 나자 그들에게 당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 손을 들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은 사람들의 시선이 들어와서, 그리고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떤 불이익이 따를지 몰라서 다들 입을 다물고 사리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매일 밤 전화해서 나오라고 했어요. 차마 거절 못하고 나가면 술을 강제로 권하는 건 다반사였어요. 자기 신체 사진을 저에게 보내는 날도 있었어요. 본인 아내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매일 저한테 했어요. 절대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폭로하겠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잘리는 건 물론이고 그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을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저 같은 힘없는 직원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증언을 듣다가 정말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뭔지 아시나요? 다름 아닌 정말 힘이 없고 어려운 여자 직원들만 골라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집안도 괜찮고 그런 직원들은 건들지 않고 어디 가서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 힘이 없고 약점이 많은 그런 여자 직원들만 타깃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니 제가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힘없는 직원들만 골라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또 알아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입니다. 회사를 대신해 그분들에게 정중하게 사죄의 인사를 하고 보상도 제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직원이 아니었던 분들은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고요. 저는 직원들을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회사 내부에서는 나름의 해결 방안들로 일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김 부장과 홍 이사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횡령과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들이 가중이 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소식 말입니다. 그날 속이 정말 다 후련했던 것 같네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고 그냥 일반 사원이었다면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도 그날의 일은 거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그 부장 새끼에게 주먹을 날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 부장이 잘리는 일도, 또 그로 인해 그 뒤를 봐주던 임원이 잘리는 일도, 또 그동안 피해를 봤던 직원들이 나서서 발굴할 일도 없었겠죠. 제가 정말로 놀랐던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뭐 뒤로 비리를 저지르거나 그런 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도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누군가가 힘이 없다는 이유로 위에서 밟아 뭉개고 모욕감을 주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여전히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사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한 일들에 관해 많이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게 힘이 없고 약하다는 이유로 당연시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덜 가졌다고 힘이 약하다고 차별받아야 한다는 건 세상 그 어느 법에도 없는 일이니까요. 어느 날 한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저는 아무런 힘도 없고 여기서 잘려면 어디서 돈을 벌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막막함 때문에 입을 닫았어요. 다른 후배 여직원이 똑같은 일 당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눈을 질끔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 12번은 더 했어요. 이 삶이 절대로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날도 오더라고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제 생각을 깰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런 감사 인사를 받으니 되려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훌륭한 경연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지금과 같은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늘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장 새끼는 자신의 아내에게도 이혼당했습니다. 몰랐는데 자기 아내와도 그날 그 일이 합의가 안 된 모양이더군요. 왜 하루만 제 아내와 자기 아내를 바꾸자고 했던 그 쓰레기 같은 발언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다른 남자에게 그것도 후배 직원의 아내가 탐이 나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자신을 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의 심정이 저는 짐작조차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도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의도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나니 조금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자식들에게도 완전히 버림받아서 면회 한번 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도 가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혀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두고 다 업보라고 하는 거고 말이에요. 아마 그 인간도 처음부터 그런 인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두 번 해봤을 때 괜찮았겠죠. 그리고 나면 이래도 되는 거구나 되는 거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처럼 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는 더더욱 많지만요. 저는 아직도 그들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했던 말이 이거였거든요. 저 새끼만 아니었어도? 내가 뭐? 그리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상당히 억울해 보이는 얼굴을 했습니다. 본인들도 누군가를 보고 배운 것일 테고, 그리고 어느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억울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테고요. 더한 짓도 하고 잘만 사는 인간들이 많은데 우리는 왜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말이죠.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나부터 그리고 내 주변부터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모두가 불합리한 상황을 그리고 힘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일단 저부터 그런 인간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려고요. 그러면 적어도 제 주변은 깨끗해질 테니 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자기 아내와 후배 직원의 아내를 두고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는 것에 제일 많이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지금 사연을 마무리 짓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정말 저에게 있었던 일인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처구니 없게 느껴지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충격적인 일에 앞서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누군가를 깔아뭉개고 착취하려 하는 사람들은 현실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다를지언정 누군가를 힘으로 뭉개는 그 태도 자체는 저 부장새끼가 한 짓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오늘의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서울에 거주 중이고 결혼은 했어요. 아이는 아직 없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결혼을 참 빨리 한 편에 속하죠. 하지만 저는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오래 살진 않았지만요. 사고를 쳤거나 다른 이유로 결혼을 빨리 한 건 아니에요. 순전히 남편이 좋아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집에서는 무슨 네 나이에 벌써 결혼이냐 하면서 연애만 하라고 뜯어말렸지만 저는 남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었어요. 저희 집안에서 이 결혼을 말린 이유는 제가 어리다는 것, 그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굉장히 많이 부잣집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재벌에 가까울 정도로 말이죠. 물론 대한민국 몇 대 기업의 회사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기업의 총수이십니다. 저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재벌 3세고요. 언니도 오빠도 다들 집안에서 찍어준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싫었어요. 아니, 싫었다는 걸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 정말 싫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고 오빠고 다들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도 그 이유였지만 저는 제가 평생 함께할 사람을 누군가가 골라줘서 조건 맞춰서 만난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니나 오빠는 우리가 누리는 만큼 그걸 보답하는 의미로 엄마와 아빠의 말을 듣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덜 누리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회사 지분이나 재산 같은 거 언니랑 오빠가 받는 것만큼 안 받아도 된다고 말이죠. 회사 욕심 같은 거 없다고요. 제가 그렇게 나가니 오히려 언니나 오빠는 저를 도와줬습니다. 속이 빤히 보이긴 했어요. 제가 부모님께 덜 물려받는 만큼 자기들 몫이 늘어날 테니까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남매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문제 말고는 별 트러블도 없고 평소에는 밥도 자주 먹고 친하게 지냅니다. 저희와 비슷한 다른 집안들에 비해 저희 남매는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그건 부모님의 영향이 아무래도 크긴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행도 같이 다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일부러 굉장히 많이 만드셨거든요. 두 분 모두 각자의 집에서 외동아들, 외동딸로 태어나서 형제 자매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언니랑 오빠는 어쩔 수 없이 집안의 배경 때문에 해야 했던 결혼이긴 했지만 부모님은 너희가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긴 하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와 오빠는 하는 쪽을 선택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저희 집안 분위기는 이쯤에서 각설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한 건 저희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평범 그 자체인 남자예요. 물론 인물은 좋긴 합니다. 언니는 언젠가 괜찮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야. 네가 눈에 콩깍지가 완전 제대로 꼈어. 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제 눈에 잘생겨 보이면 된 거 아닌가요? 아무튼 남편을 만난 건 제 친구의 생일 파티 자리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다들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았기 때문에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비슷비슷한 친구들과 만나거나 어울렸어요. 그런데 대학을 외국으로 가면서 저와 환경이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었거든요. 그 친구도 그런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물론 외국으로 유학을 올 정도는 집안에서 해줄 수 있었지만 우리 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평범한 집안에 속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랑 저랑 학교에 다니면서 굉장히 친했는데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생일 파티를 한다길래 선물로 비싼 샴페인을 사들고 갔었어요. 지은이 너희 집 부자야? 부모님이 외국에 유학 보내줄 만큼은 사셔. 그거야 당연한 건데 너는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친구는 저희 집이 어떤 집안인지 몰랐었거든요.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저를 서슴없이 대해주는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었고 말이죠. 어디서 그걸 느낄 수 있는데? 그냥 풍겨 나오는 분위기? 내가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됐네. 그리고 그냥 웃어넘겼어요. 그날 그 친구의 생일 파티에 온 지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은요. 정확히는 초대받은 지인은 아니었어요. 여긴 우리 오빠랑 우리 오빠 친구. 남편은 친구 오빠의 친구였습니다. 밖에서 둘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동생 생일이라고 잠시 선물을 주러 들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꾸벅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뭐 웃길 수도 있는데 남편의 그 모습이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친구 동생의 생일 파티에 억지로 끌려와서 멀뚱멀뚱 서 있다가 인사를 시키니 하긴 해야겠고 근데 자기는 이런 자리는 어색하고 그런 그의 감정이 저에게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친구가 그때 남편이 좀 귀엽긴 해서 자기도 오빠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 호감을 느꼈었대요. 제가 너무 과격하게 들이대는 모습을 보고 친구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번호를 물어봤어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친구 여동생 생일 파티에 급작스럽게 온 것도 어색하고 뻘쭘해 죽겠는데 그 친구 여동생의 친구가 다짜고짜 연락처를 물어보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쟤는 뭐하는 앤가 싶었을 겁니다. 초면에 연락처는 좀... 그럼 구면에는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 저랑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요. 구면하게.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의 연락처나 다음 약속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놓치면 영영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에 언제 또 만날 줄 알고 연락처를 다음에 물어봐요? 남편은 거절의 의미로 이야기한 거겠고 저도 알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자 친구의 오빠가 거들었어요. 연락처에 금태 둘렸냐? 이렇게 매력적인 여성분이 네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드려야지.
그 말을 듣고 제가 웃으면서 남편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여기에서까지 거절하면 제가 진짜 엄청나게 별로라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만남이었고 초면이었지만 뭔가 사람을 뻘쭘하거나 민망하게 만들 사람은 아니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의문이에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서 결국 연락처를 받아냈습니다. 나중에 남편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주지 않으면 제가 너무 민망해할 것 같아서 줬다고 하더군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죠? 그리고 연락을 안 받으려고 했지. 왜?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 같아서? 당신 그때 진짜 무서우리만큼 적극적이었거든. 무서웠다는 이야기네? 조금. 아니, 좀 많이? 지금은 저렇게 추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저는 연락처를 받은 뒤 바로 다음날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말이죠. 몇 번의 전화와 문자를 며칠에 걸쳐서 반복한 끝에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몇 번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좋게 거절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라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 무서웠다니까. 저도 어디 가면 외모로 괜찮다는 소리 듣고 다녔던 사람이라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떻게든 다음을 약속받기 위해 남편은 저를 거절하기 위해 만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편은 저에 대한 마음을 바꿨어요. 생각보다 생각이 깊고 좀 진중한 것도 같고 무엇보다 그때 우리가 한 영화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 영화 취향 이야기를 하면서 나눈 대화가 남편은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사람 몇 번은 더 만나봐야겠다 하고 생각했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도 이렇게 잘 맞을 수 없겠다 싶을 만큼 잘 맞았어요. 음식이나 책, 영화, 취향은 물론이고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나 여행 스타일 같은 것들도 그냥 정말이지 서로에게 맞게 맞춤 제작한 것처럼 맞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연애가 1년이 지나갈 무렵 제가 독립해서 나와 살고 있는 저희 집 앞까지 남편을 데려다 주는데 헤어지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기 싫은 생각이 들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남편도 그때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여서 결혼 생각은 정말이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짜고짜 결혼을 하자고 했으니 그도 많이 놀라긴 했을 겁니다. 결혼? 나 아직 취직도 안 했는데? 자리를 좀 잡고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자. 자기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그래?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때는 지금 남편과 결혼하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을 설득하기 전에 남편부터 설득을 먼저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집이 어떤 집안인지를 이야기하게 됐어요. 물론 남편은 엄청나게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는 집인 것 같기는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었다고요. 여유가 있는 집안인 건 티가 났어? 어디서? 철이 없잖아. 뭐?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마는 그 성미 같은 것도 그렇고 집이 좀 살겠구나 싶기는 했어. 그 정도로 일 줄은 몰랐던 거지. 나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무튼 저희 집안을 이야기하고 나서 남편은 더 결혼을 망설였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것도 부담스러운 거지만 보나마나 반대가 심할 거라면서요. 물론 반대가 있긴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소개해준다고 집으로 데려가겠다 한 것부터 부모님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긴 하셨거든요. 남자친구를 왜 소개해줘? 뭐, 결혼하게? 에이, 지은이 얘 나이가 몇인데 벌써요. 나 오빠랑 결혼하려고. 제가 저희 집에 폭탄을 투하한 거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막내의 폭탄 발현이었던 겁니다. 네 나이에 벌써 무슨 결혼이야? 연애하는 건 안 말려. 연애만 해. 그래, 벌써 결혼한다고 이러는 건 좀 일러, 지은아. 근데 나는 오빠랑 결혼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감정이다. 난 그렇게 하기 싫다고! 몇 번을 싸우고 설득한 끝에 부모님과 오빠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성사되었어요. 오빠는 긴장을 많이 했는지 덜덜 떠는 게 식사 자리 내내 제 눈에 보이는 만큼 느껴졌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귀여워 보이긴 했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사람이 나쁘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 네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섣부르게 결혼을 선택하는 건 반대야. 그래, 조금 더 두고 보자.
우리도 가족 될 사람인데 한 번 보고 바로 허락해달라는 건 너무하지 않니? 네가 이러면 상대도 부담스러워해. 제가 너무 급발진하는 것 같으니까 부모님 두 분은 말리기 바쁘셨어요. 오빠도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린 너무 어리다 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했었기에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사자인 오빠까지 그러는데 별 수가 없긴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을 더 연애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오빠를 몇 번 더 불러다 같이 밥을 먹거나 바둑을 두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너 무조건 그 친구랑 결혼해야겠지? 응. 제가 단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더니 말하더군요. 에휴, 그럼 해라. 진짜? 엄마는? 엄마도 하래? 니네 엄마는 진작시키라고 했어. 자주 보니 오빠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부모님도 알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허락받고 결혼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뿐 아니라 오빠네 부모님들도 살짝 반대 아닌 반대는 하시긴 했어요. 우리 집도 어디 가서 무시당할 수준은 아닌데 그렇게 대단한 집으로 장가가면 괜히 안 들어도 될 말 같은 거 들을까 봐 걱정이 좀 되긴 했었지. 나중에 왜 저를 그다지 탐탁해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건 잠깐이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사이좋은 고부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쇼핑이나 여행도 종종 같이 가고 말이죠. 결혼식은 크지도 또 작지도 않게 했어요. 저나 부모님의 지인분 중에 꼭 초대해야 할 분들 정도만 모셔서 적당하게 했습니다. 예단이나 혼수는 다 생략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집만 해주셨습니다. 뭐 그게 굉장한 거긴 하지만요. 저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관장으로 계시는 박물관에 큐레이터로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술관은 언젠가 제 몫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집안에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저밖에 없기도 하고 그래서 미술 공부를 시키신 거니까요. 남편은 원래 들어가려고 목표하던 회사가 있긴 했어요. 취준생이라면 모두가 꿈꿀 만한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냥 우리 회사로 들어와서 하나하나 차근히 배워. 제가요? 아버님 회사요? 내 사위가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 그리고 바둑 두는 거 보니 일도 잘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들어와서 지은이 대신해서 지은이 언니 오빠 일 하는 거 뒤에서 좀 도와주고 그러면 좋지. 남편은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사실 아버지 말씀처럼 다른 회사에 가는 것도 웃기긴 한 상황이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 회사 사람들에게는 신랑이 아버지 사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버지의 철칙이기도 했지만 남편도 부담스러워하긴 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밝혀질 거 그냥 처음부터 아빠 사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제대로 못 배운다고 니네 아버지가 처음에는 항상 안 된다고 하잖니. 네 언니랑 오빠도 처음에는 그냥 신입사원으로 시작했어. 나중에서야 다 밝힌 거지만. 언니와 오빠도 그랬다는데 뭐 별 수 있나요? 저는 남편이 회사 생활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거든요. 그 덕에 철이 없다는 소리를 한 100만 번쯤 들었어야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회사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상당히 즐거워했어요. 어떤 신입사원에 대한 로망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 일 막 되게 열심히 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멋있잖아? 오빠도 아직 어리긴 어리다. 나보고 누가 철없대? 곧 그 남편은 자신이 철이 진짜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일이 정말이지 너무 많고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었거든요. 신혼을 온전히 즐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더니 이러시더군요. 그 부서가 원래 일도 잘하고 일도 많은 부서야. 팀 내에서 에이스들만 있는 거지. 거기서 그렇게 굴려진다는 건 칭찬이야. 칭찬이고 말고 나는 신혼인데 남편 얼굴을 못 본다니까? 슬프긴 했지만 남편도 자신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고 또 아버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빠 얼굴이 왜 이래? 뭐가? 남편이 입술 주변이 터져서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한사코 너무 피곤해서 퉁그라고 우기더군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점점 더 혈색을 잃었습니다.
어딘가 안 좋은 일이 있는 사람처럼 늘 생각에 잠겨 있었고 웃는 일도 줄었어요. 흡사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사람이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짜 일 때문에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이 우는 걸 봤어요. 자기 딴엔 서재에 숨어서 저 몰래 운 건데 그 모습을 제가 본 겁니다. 그동안은 남편이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날은 도저히 물어보지 않고서는 못 넘어가겠더군요.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지? 대답해. 없어.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일이 힘든 걸로 사람이 이 정도로 힘들어하고 생기도 잃고 우울증도 온다고? 제대로 말해. 무슨 일 있지? 없다니까. 진짜 괜찮아. 말 안 할 거야? 자기가 이러면 내가 더 힘들어.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소리에 제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말해주지 않으면 제가 알아내면 그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언니를 찾아가 물어봤어요. 너 전화를 받고 미리 좀 알아봤는데 그 부서 내에서 매부를 좀 따돌리나? 암튼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 뭐? 따돌려? 왜? 매부가 우리 좀 많이 고스펙이긴 하잖아. 우리 회사 사람들 물론 스펙 좋고 다들 학교도 좋긴 한데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은 잘 없으니까 그렇게 학벌도 좋고 스펙도 빵빵한 사람이 자기 부서에 들어오면 승진이나 뭐나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은근 따돌리는 거지 뭐. 그리고 뭐 하나 실수해서 인사 점수 낮게 주면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나중에 승진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커지니까 일부러 일도 많이 시키고. 진짜 다 큰 어른들이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지. 제일 직방인 건 매제가 내가 이 회사 회장님 사위요 라고 밝히는 건데 또 본인이 직접 그러고 싶어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인정해 주셔서 그 부서로 보낸 건데 실망하게 하고 싶지도 않을 거고. 언니 말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나서는 게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과 고민이 되긴 하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 같은 게 없잖아요. 남편이 먼저 나서지 않는다면 제가 뭘 어쩌겠나 싶고 도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하루하루가 말라가는 게 보였어요. 집에서 직장 내 따돌림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군요. 직장 내 따돌림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고 말이죠. 다 큰 어른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해져 오더군요. 저런 힘든 일을 남편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혼자 그렇게 말하며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정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주변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물어본 이후에 입도 무겁고 일도 잘한다는 분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증거도 모으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상상을 초월한 만큼 유치하고 또 악랄하더군요. 자기 일을 남편에게 죄다 몰아줘서 일부러 실수를 유발하는 건 물론이고 밥을 먹을 때나 회식할 때 불어 다른 장소로 알려주거나 술을 많이 먹게 해서 괴롭히는 등 미성년자들이 친구들을 괴롭히는 거나 다름없이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랄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설 탐정에게서 자료를 다 받은 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회사로 말이죠. 아버지의 비서실 직원분들도 몇몇 말고는 제 얼굴을 몰라서 회장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누군가가 막아서긴 하더라고요. 누구시죠? 약속은 하고 오셨나요? 아, 죄송한데 지금 회장님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해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제가 한숨을 푹 쉬고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은이,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아버지 회사시죠? 저 지금 회장실 앞에 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약속이 안 되어 있으면 못 들어간다고 해서. 어? 회장실 앞이라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직접 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비서실 직원분들 모두 눈이 동그랗게 커져서는 저에게 꾸벅 인사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니, 됐어요. 미리 약속 안 하고 온 제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 사무실로 들어가 여태 모아온 증거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면서도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진짜 나 너무 속상해서 여태 울기만 했어.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못됐어? 나 이 사람들 가만히 못 둬요. 진짜 꼭 반드시 복수할 거야. 아버지는 제가 들고 간 자료들을 가만 보고서는 많이 놀라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놀라고 씁쓸한 듯한 말투로 말하셨어요.
직장 내 괴롭힘 뉴스 같은 곳에서 많이 보면서도 우리 회사 일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일단 너는 집으로 가 있거라. 내가 해결해 볼 테니. 어떻게 해요? 일단 이 아버지 믿고 돌아가 있어. 사실 당장이라도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로 쳐들어가 남편의 팀원 사람들 머리채를 하나하나 다 잡고 싶었지만 행동으로 그걸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아버지나 남편의 면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을 삼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듣자 하니 그 이후에 아버지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남에게 주지 못하게 시스템화시키는 것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팀마다 사찰하는 직원들을 보내서 상담하고 혹시 그 팀에 괴롭힘을 받는 직원들이 있나 조사하면서 말입니다. 그 덕에 꽤 많은 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례들이 고발되었고 시정된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군요. 아버지도 다른 임원분들도 이 정도로 많을 줄은 몰랐는데 너무 놀랐다고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올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즈음 잠깐 남편의 상태는 괜찮아지는 듯 보였어요. 물론 그동안 남편을 괴롭혀온 그 팀원들은 용서가 되진 않았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또 나중에 남편이 우리 아버지 사위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에는 자연히 다 정리가 될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참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괜찮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회사 눈치를 보는 듯 남편을 덜 괴롭히던 직원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자 더 교묘하게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듣기로는 이상한 소문을 낸다든지 친절한 척하면서 사실은 먹인다든지 사설 탐정분에게 전해 듣기만 해도 제 복장이 터지는 유형들의 괴롭힘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사가 시작되니까 더 교묘해진 것 같았고 말이죠. 메신저 감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메신저로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초대해놓고 그 안에서 교묘하게 앞담화를 하며 사람 피를 말리는 행동을 그렇게 한다고도 하더군요. 우연히 남편의 메신저를 보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보야? 천지야? 나한테 이야기를 하던가 그걸 왜 당하고만 있어? 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괜히 너 속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내가 모자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한 거지. 오빠한테서 이유를 왜 찾아? 그리고 다음날 잠이라고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마음밖에는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 이사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남편이 일하는 팀으로 바로 직행했어요. 누구시냐, 무슨 볼일 때문에 오셨냐는 사람들을 가뿐히 무시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 이사님은 남편이 일하는 부서를 총괄하시는 분이라 저랑도 안면이 있는 분이셨어요. 제 결혼식에도 오셨었거든요. 약속은 하고 오셨는지. 안 했어도 유지은이 찾아왔다고 하면 아실 거예요. 직원은 제 이름을 말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김 이사님이 바로 내려온다고 했는지 서 있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사가 이렇게 깍듯하게 대할 정도의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곧 김 이사님이 내려오셨어요. 지은이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그이랑 그이 팀 사람들 다 불러주세요. 지금? 회장님이랑 이야기 다 됐어. 그건 제가 나중에 알아서 할게요. 지금 여기서 동네방네 다 알게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면 그이랑 그이 팀 사람들 당장 다 불러주세요. 이사님은 잠시 뭔가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저보고 옆 회의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곧 남편과 남편의 팀 사람들이 다들 들어왔어요.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멀뚱이며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회사에 찾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여보... 남편이 작게 중얼거리더니 모두가 남편과 저 사이를 번갈아 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남편이 제 옆으로 조용히 다가와 팔을 끌었습니다. 지금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지 말고 자기랑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떼어냈어요. 여보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고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러고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 이 사람의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직원 하나가 그렇게 말하며 비웃더군요. 아마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온 건지 알았나 봅니다. 그냥 유난스러운 마누라 정도로만 생각했겠죠. 마누라를 데리고 오냐? 엄마한테 꼰지르는 애야? 야, 들어. 하면서 자기들끼리 킥킥대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던 김 이사님이 킁킁하고 헛기침했습니다.
직원들은 그 자리에 김 이사님이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듯 자기끼리 옆구리를 찌르며 웃음을 참더군요. 진짜 그 모든 모습이 역겹고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다들 제가 왜 왔는지 아는 거 보니 자기들이 한 짓이 어떤 짓인지 잘못된 짓인지 알고 있기는 한가 보네요. 저희가 뭐요? 저희는 그냥 일이 서툰 신입 교육을 좀 빡세게 시킨 것뿐인데.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더군요. 그래서 마침 챙겨온 자료들을 그 사람들 앞에 던졌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던진 자료들을 주워보면서 이거 곤란하게 됐다는 듯 인상을 쓰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제 그 말에 그 팀원들 중 직급이 좀 높아 보이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과장이라고 하더군요. 뭐 가만 안 있으면 신고라도 하시려고요? 신고하셔서 사내 일을 밖에서 알게 되고 괜히 시끄러워지면 회사에서도 싫어해요. 그러면 남편분 앞길도 막히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은 너무 모르신다. 이렇게 회사에 찾아온 것부터가 남편에게 좋은 일이 아닌데. 요즘 애들이 좀 경우가 없잖아요.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비웃고 깔깔거리고 장난이 아니더군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몰아쉬고는 말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죠? 그랬더니 모두가 저를 쳐다보더군요. 정말 궁금하다는 얼굴로 말입니다. 그래서 대답했어요. 아빠한테 이럴 거예요. 진지하게 듣던 그 방의 모든 이들이 푸앗하고 터졌습니다. 단 두 사람, 김 이사님과 남편을 제외하고 말이죠. 아니, 어리다 했더니 진짜 어리네. 아빠한테 이러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아빠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자식들 어디서 무시당하는 거 정말 못 참으시거든요. 근데 방금 저 엄청나게 무시하셨잖아요. 그럼 가만히 안 계시겠죠. 귀한 막내딸이 여기서 이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를 받고 있는데. 제 말을 들으며 자기들끼리 또 비웃고 따라하고 그러더군요. 그때 제가 김 이사님을 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안 그래요, 김 이사님? 우리 아빠 성격 아시잖아요. 제 그 말의 순간 그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왜 제가 거기서 김 이사님에게 저희 아빠 이야기를 했는지 누군가는 머리 위로 물음표가 뜨는 듯했고 누군가는 어딘가 싸움을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김 이사님과 저희 아빠가 아는 사이라는 말이니까요. 그렇지. 지은이 네 아버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지. 김 이사님은 곤란한 듯 말했어요. 그런 김 이사님을 보고 제가 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예, 아버지. 지금 저 회사인데요. 일단 내려와 보셔요. 그 이 팀 있는 층 제일 큰 회의실이요. 라고 말하고는 끊었어요. 김 이사님은 아버지가 내려오신다는 말에 당황한 듯 어쩔 줄은 몰라 하셨고 남편의 팀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리를 굴리며 상황을 파악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누군가 조용히 하는 말이 들려왔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누군데? 그리고 그 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수행비서였어요. 김 회사님이 아버지를 보고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제가 직원들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다 제 불찰입니다. 아버지의 등장과 함께 남편의 팀원들은 누가 머리에 찬물이라도 뿌린 듯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아마 그쯤 되면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제가 누군지 말입니다. 설마...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설마는 이제 곧 현실로 그들이 보게 될 장면이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대체?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제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꾸벅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그래, 자네도 있었구먼. 하면서 아버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탄성 같은 신음들이 들려왔습니다. 모두들 안 거죠. 제가 이 회사 회장님의 딸이고 남편이 이 회사 회장님의 사위라는 사실은 말입니다. 제일 먼저 입을 뗀 건 아까 저에게 신고할 거냐고 반쯤 협박을 했던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에게 한 발 가까이 다가와 말했어요. 누구신지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과를 정말 아무 감흥 없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이를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신입사원이 자기보다 스펙이 좋고 잘 나갈 것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체로 요즘 애들도 안 하는 그런 천박한 짓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부끄러우셔야 할 겁니다. 내가 누구 딸이고 이 사람이 누구의 사위인 걸 떠나 사람이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제가 또 모아온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런 조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듯 한참을 보셨습니다. 아까는 제가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쳐들어왔다는 등, 이러면 남편 앞길에 해만 된다는 등 비웃으시면서 비꼬시던 분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지셨어요? 제 그 말에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한참이나 어리고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어린 제가 충고 하나만 할게요. 인생 그렇게들 사시지 마시고 사람이 사람에게 힘을 쓰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천박하고 치졸하기가 아니라. 그러고는 그 사람들을 차례대로 노려보고는 그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라는 심정으로 말이죠. 어차피 이제 다 까발려진 거고 더 이상 남편을 괴롭힐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날 남편이 퇴근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먼저 아버지는 정말 노발대발 하셨다고 합니다. 그 회의실에서 김 이사님에게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셨다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화를 내고 돌아가신 후 김 이사님은 직원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불러 또 혼을 내셨다고요. 그리고 그날 모두가 남편에게 와서 한 번만 봐달라 죽을 죄를 지었다 이런 사과들을 연발했다고 합니다. 당신이랑 아버님께 면목이 없네. 여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자꾸 이래?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화낼 거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걸. 남편에게 다시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말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언니와 오빠도 차례로 남편의 팀에 들려 한번 살피고는 김 이사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언니와 오빠의 팀 문제는 아니라 직접 상관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번 다녀간 것만으로도 그 팀원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될 테니 보라고 일부러 그런 거겠죠. 남편의 부서가 에이스들만 모인 핵심 부서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다들 일욕심도 많고 명예욕도 컸던 사람들이라 이 일이 직격탄이 되긴 했을 겁니다. 우선 다들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됐어요. 피해자인 남편이 부서로 옮기는 건 불합리하다는 판단하에 부서 자체가 아예 물갈이 됐습니다. 남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제기를 절대 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응징했어요. 남편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나 여태 남편을 괴롭혔던 모든 증거자료를 이름만 모자이크 처리해서 사내 게시판에 싹 다 올려버린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절대 하지 말라는 예시자료로 말이죠. 그래서 모든 회사에 그들의 악행이 다 소문이 났어요. 남편을 괴롭혔던 팀원 사람들은 모두 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이미 업계에 소문이 다 나서 직장 내 괴롭힌 가해자들로 낙인이 제대로 찍혔거든요. 다 가리고 올렸다지만 모르는 사람이 없긴 했답니다. 다들 어디 가나 그 이야기들에 어떻게 다 큰 어른들이 저렇게 유치하고 치졸하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냐 수군거렸으니까요. 그게 지속이 되자 그나마 어리고 연차가 덜 찬 직원들은 그만두고 나갔다고 그러더군요. 아마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쉽진 않겠지만 말입니다. 아버지 회사는 그 이후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예방 그리고 대책 같은 것들을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평판이 좋은 회사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 남편의 팀이 된 직원들은 남편에게 아주 잘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뭐 회장의 사위라는 이유도 물론 중요한 이유겠지만 에이스팀에 갑자기 대규모 거론이 생기게 되어 이 팀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니까요. 이 팀이 연봉도 높고 승진 기회도 더 자주 온다고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당신 회사에서 엄청 유명해진 거 알아? 내가? 왜? 제가 그러고 찾아가서 회사를 한번 뒤집어 엎은 후로는 회장님 막내 따님이 보통이 아니다, 엄청난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뒤에서 직원들끼리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소문 퍼지면 좋은 거 아니야? 아무도 당신 못 건드릴 거 아니야. 그런 소문 안 퍼져도 내가 아버님 사위인데 누가 나를 건드리냐? 그건 그래. 남편은 인정받으면서 일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소문이 났고 사내에 남편이 회장님 사위인 걸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자 아버지는 빨리빨리 승진시켰어요. 물론 남편이 일을 잘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원래는 아이를 좀 늦게 가질 계획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시댁에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쁜 집만 골라서 하니? 결혼하고 제가 이런 집안이라고 딱히 유세도 떨지 않고 시부모님께도 자주 찾아뵙고 잘했거든요. 제 성격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어느 사람과든 금방 친해지고 격이 없는 부부 말입니다. 남편과 육아휴직은 번갈아 가면서 쓰기로 했어요. 뭐 어차피 저도 남편도 부모님이 오너로 있는 회사를 다니는데 잘 처리해 주시겠죠 뭐. 애를 네가 키우게? 유모 안 들여? 유모가 있어도 부모 중에 하나는 붙어 있어야지. 너는 은근 촌스럽더라. 언니가 정이 없는 거야. 언니와 그런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만삭이 됐을 때쯤 아버지의 회사에서 저에게 감사패를 준다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정말 당황해서 네? 하고 크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네요. 저희가 다른 나라에서 사내 문화가 좋은 회사로 선정돼서 이번에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된 데에는 그때 일이 아무래도 영향이 크다 보니까 내부에서 따로 감사패를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대단한 사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일도 아니었고 제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저질렀던 일인데 그런 감사패까지 준다고 하니까 좀 민망하고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왜 거절했냐? 아니 뭐 대단한 사명감이 한 일도 아니고 그냥 내가 화나서 한 일로 그런 감사패까지 받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래도 네 덕에 이렇게 된 건데 받아야지. 아버지의 1차 설득이 있었고요. 그래, 아버님 말씀이 맞아. 자기가 1등 공신인데 받아야지. 남편의 2차 설득으로 결국 그 민망하디 민망한 자리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봤어요. 저에게 꽃다발을 준 사람이 그때 저를 비꼬고 뭐라고 했던 과장이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빤히 보자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다 끝난 뒤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그때는 정말 너무 죄송했었습니다.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때 생각이 나서 조금 심사가 뒤틀리더군요. 물론 저한테도 잘못하셨지만 제일 잘못한 건 제가 아닐 텐데요. 하대리에게는 그 전에 사과했는데 아내분은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제야 하네요. 네, 뭐 이제라도 반성하시면 다행인 일이고요. 제 그 말에 그 과장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다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때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더 몰상식한 짓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니 정말 못난 행동들이었더라고요.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 보고도 낯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하대리에게 찾아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다 이야기했어요. 물론 용서해달라고 그런 건 아니고 진심으로 반성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완전하게 다 그의 말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지나간 일로 또 소란 피우고는 싶지 않아서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나서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운동도 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꽃다발을 드린 거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반성하고 있나 싶어지긴 하더군요. 그리고 엄마가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 제발 마음 좀 곱게 쓰고 말도 예쁜 말만 하라고 한 100번 정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니까 이제 사과는 그만하셔도 돼요. 반성하고 뉘우치고 지금처럼 좋은 일 많이 하시면 된 거죠 뭐.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해서 저도 같이 했어요. 어찌됐든 저보다 한참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과장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분은 진짜 반성하시는 것 같았어. 그게 진짜건 아니건 다시 한번 남편이 참 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야 그렇다 치고 당신은 그게 그렇게 쉽게 용서가 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으면? 으이유.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 모두가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반성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걸. 보살이네, 보살이야. 제 말에 환하게 웃는 남편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답답하지만 내가 저래서 저 사람을 좋아한다 생각하면서 말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또 남는 게 있는 이야기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병원 예약 시간이 다 되어가서 이만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 성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떨리네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은 없지만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